네, 시청자 여러분, 국물 없는 기자회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정상근 기자가 책을 내셨습니다. 언론 혐오 사회, 팩트도 정의도 기자도 없다. 여러분, 이 책이 나왔어요. 자, 이제 사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두꺼워가지고 라면을 올려놓기 딱 좋습니다. 네, 일단. 올려볼까요? 네, 우리. 요거 딱 올려놨습니다. 이거 패키지입니까, 이거? 패키지예요. 요게 딱 들어가네요. 일반 책에 비해서 사이즈가 약간 작기 때문에 예. 들고 다니기 아주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저기 지하철이나 이럴 때 그렇죠, 그렇죠. 복서로 아주 좋습니다. 네. 또 얼마나 또 재밌게 썼겠어요. 우리 정상근 기자 글 잘 쓰기로 유명한 우리. 원래는 사실 사람이 눌비언이면은 달필이고 네네. 달비언이면 또 눌필인데 아. 달비언이자 또 달필 우리 정상근 기자님. 근데 이게 사진이나 그림이 없네요. 네, 글로만 꽉꽉 채웠습니다. 네. 아니 또 사진이 저작권이 좀 복잡해요. 맞아요. 네. 네. 여러분 하여간 이 언론 혐오 사회 이 한 것만 읽으면은 사실 이제 우리 언론의 모든 문제점 또 병폐들을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특히 2022년 현재 언론의 개혁 과제들이 무엇인지 이걸 알고 다음 정부 때 이제 언론 개혁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언론이 좀 이상하다, 언론이 다른 길에서 이탈한 것 같다 싶을 때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알려면 바로 정상근이 지은 언론 혐오 사회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요? 방금 드렸는데 생각보다 내용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이미 좀 읽었습니다. 네, 그 사이에.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렇게 했는데도 반쯤은 읽었어요. 아니, 일단 네. 여기 딱 보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목차를 보거든요. 그렇지. 목차를 딱 보면 압니다. 그러면 네. 일단은 지금까지 정상근이가 뭔 소리 했는지 내내 들었기 때문에 이거 뭐 그나마나 여기 그동안 해왔던 얘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안 읽어도 알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좀 사주시고요. 또 언론 혐오 사회 많이 사주시면 이제 정상근 씨가 착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제 내가 뭐 이 방송 저 방송 다니니 차라리 집에 앉아가지고 책이나 써야겠다. 네. 그거 먹고 살아야겠다. 이런 착각에 빠짐으로써 방송을 그만두면 그만둔 자리를 또 제가 네. 타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사주시고. 한국 방송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네. 제가 목차를 보니까 인터뷰에 볼드 처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요? 네. 오. 인터뷰가 있습니다. 인터뷰가 있어요. 네. 정준희 교수님. 정준희 교수하고 정준희 교수하고의 인터뷰가 또 여기 네. 있습니다. 얼마나 또 말씀 잘하셨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언론 혐오 사회 정상근 기자가 낸 책입니다. 오늘 저 이야기 들어가기 앞서서 네. 이제 대선 열흘입니다. 열흘 남았어요. 예측 한번 해주시죠. 몇 프로 차로 누가 이긴다? 몇 프로 차로?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한 1, 2% 차로 이재명 후보가 이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4% 차로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 우리 정상근 기자님. 저도 4, 5% 차로 5% 이재명 까지? 후보의 승. 만약에 5% 차면 이제 정상근이 다 먹습니까? 갑자기 뭘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승리의 영예를, 적중의 영예를. 5% 이상이면 예. 그렇게 되네요. 그럼 저는 네. 5%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형님 그 책 좀 줘보세요. 네. 예. 그래서 맞춤 부대게 이 두 권을 드리는 거죠. 그거 앞에 안 돼. 네. 앞에 써놨어. 예. 그거 네. 찢어내고. 여기 출판사가 예. 책을 드리기 전에 꼭 이제 사인을 해서 드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예. 몰지각한 사람들이 그걸 중고시장에 대답한다고. 예전에 홍준표 형이 그랬다가 아주 대통 망신을 당해가지고 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집에 아주 오래된 책들을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아내가 누가 사인해 주신 걸 다 뜯어가지고 그렇게. 아니 뭐 다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오래된 책 있잖아요. 지금 관계가 정리된 분들 있잖아요. 네네. 뭐 고모 씨라든지 이런 분들 그런 책은 다 이제 저쪽으로 대신 앞장 찢어가지고 보내드렸습니다. 네네. 예. 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몇 프로 차로 누가 이길 거라고 보십니까? 계속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춘성님 5.2% 승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셨고요. HJYJS님 저는 이재명 후보가 10%포인트로 이긴다고 봅니다. 이런 거 말고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되게 굉장히 정치 고관여층입니다. 네. 고관여층으로서 과학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예측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그럼 이 4% 승리를 예측한 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는 뭐 지금 현재 2030이 다 합치면은 이재명 후보가 아주 간발의 차로 이기는 편이고요. 또 40대, 50대의 뚜렷한 지지세가 또 확연하고요. 63세까지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깁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저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좀 격차가 있게 이기지 않겠는가. 저는 이건 작년 9월부터 했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5% 차로 이긴다라고 하니까 좀 긴장이 되네요. 합리적 근거는 어떤 겁니까? 5% 합리적 근거. 언론 혐오 사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까? 예. 대선 전에 빨리 보셔야. 184페이지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요. 저는 추세상 한 2% 정도로 이기지 않을까. 예, 우리 천문종님 2.5%포인트 차 이재명 승, 성효수님 이재명 7%포인트 이긴다. 에이, 너무 심하다라고 했는데 맞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자, 그리고 이동형 청취율 4.4%처럼 4.4% 차로 이재명이 이깁니다라고 네. 하신 분도 계시고. 뭐 그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래요. 여간 43대 38로 이긴다. 진희님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재명 후보가 진다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네요. 아무래도 국민의힘 기자를 보시는 분들은. 네. 자,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황 제가 좀 판단하기로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TBS 조사, 전화면접조사는 뭐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가는 조사가 나왔는데 저는 선행 지표라고 봅니다. 이렇게 갈 거라고 보지만은 그러나 현재 그 조사를 있는 그대로 보기에는 조금 다른 조사에 비해서 조금은 좀 너무 튄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뭐 이건 기세인데 기세를 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여전히 아직은 박빙으로 혼전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도 이길 수 있다. 추세가 매우 좋다.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길 것이다라는 믿음은 바꾸실 필요가 없어요. 이겨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 차로 이긴다고. 뭐 4% 차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이기는 건 확실합니다. 이기는 건 확실해요. 제가 여러분들 괜히 기분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박빙의 상황인 만큼 우리가 조금 더 안심하지 말고 좀 더 열심히 많은 분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편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흐름이 워낙 후보의 그 수준차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그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70만 표 차로 이긴다는 김병환님 말씀하셨습니다. 5% 차로 이기면은 120만 표 차인데요. 네네. 70만 표면은 한 2.5%? 2.5% 정도. 2% 조금 넘는다는 거예요. 보셨네요. 예. 이재명 44, 윤석열이 40 이렇게 나올 것이다. 네, 그래요. 저는 40으로 간다고 봅니다. 거의 이대로 예측하는데 이재명, 윤석열은 각각 40에서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0을 먹고 끝나지 않겠는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윤석열이. 총 결집해서. 그렇죠. 7%포인트 우위로 당선되겠다는 분들이 많네요. 짱구는 온말려. 못말려가 아니라 온말려님. 짱구가 실수했나 보죠. 네, 그래요. 이민덕님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그래요. 여기는 호주입니다. 이재명 후보 우세입니다. 네, 그래요. 호주에서 우세하면 안 되고 이제 한국에서 우세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원래 이제 찍을 사람들, 이재명 후보 찍을 사람들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도저히 찍을 일이 없는 분을 설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한 표라. 네. 총력전이어서. 네. 총력전입니다. 그래야지 좋은 세상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언론 개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재명 정권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책을 적용하는 그런 시대에 이르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언론 개혁의 그러면 교과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습니다. 그 기로에 서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인터뷰한 김용민 PD를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언론 혐오 사회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쓴 사람 정상근 네. 기억해 주시고요. 이 동일한 제목의 책은 없죠? 동일한 제목의 제목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론 혐오 사회 정상근 기자. 지금 바로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매하신 분들 구매했다고 좀 올려주시고요. 자, 그래요. 오늘도 우리 국물 없는 기자회 대선을 이제 한 주 앞두고 네. 그래서 이런 날이 왔습니다. 네, 이런 진짜 날이 얼마 안 왔어요. 남았네요. 야, 참 어떻게 그게 좀 금방이 옵니까? 금방입니까? 예. 저는 이번 대선처럼 정말 길었던 선거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좀 길긴 했어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기간상으로는 그렇게 뭐 긴 기간은 아니었는데 체감도는 엄청 길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그 미세한 변화에 지지율이 계속 출렁출렁하니까. 그러니까.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시면서 더불어 주변 분들을 적극 설득해 주시고 더불어 언론 혐오 사회 구매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불어 김용민 TV 구독도 좀 해주시고. 네. 네. 우리 찹쌀떡의 특징은 가장 큰 건 파당금이 50브릭스 이하의 달지 않은 파당금을 직접 만들어서 넣었다는 것과 설탕을 적게 쓰고
팥을 으깨지 않고 듬뿍 넣어 달지 않게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호두, 당절임한 맛밤, 그리고 마카다미아를 넣어서 그 씹히는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제과 명장의 35년 노하우의 찹쌀떡의 맛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김용민닷컴 베스트셀러 빵준서 찹쌀떡 쇼핑으로 응원하자 김용민닷컴. 자, 그래 오늘 저 민동기 기자님부터 이야기 보따리 풀어주시겠습니까? 이게 TV 토론이 이제 앞으로 법정 TV 토론 한 번 남았잖아요. 네네. 근데 TV 토론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언론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네. 일단 법정 TV 토론과 관련해서 주간 방송사들이 대선 토론 사회자를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대표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대선만큼 정치권이나 정당에서 이렇게 비토권을 강하게 행사한 적이 있었던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정준희 교수 있잖아요. 네. 언론연구소의 인터뷰한 정준희 교수 네. 바로 그분입니다. 별도 챕터로 있는 네. 정준희 교수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공문까지 보내면서 네. 정준희 교수는 절대 안 된다. 라고 이거 사실상에 저는 압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법정 토론이건 아니면 방송사가 주관하는 토론회건 대선 후보를 지금 초청하는 토론회 자리에 네. 어떤 사회자를 정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방송사들이 정하는 문제 아니에요. 그럼요. 아니 우리가 만약에 여기 국물 없는 기자회에서 대선 후보 토론을 한다. 후보를 모셔다 놓고 누구를 진행자로 할 건지 사회자로 할 것인지는 여기서 정하는 거지. 자, 우리가 이렇게 정했는데 이 사람 괜찮으세요? 라고 정치권에 물어보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니 어느 다른 나라에서 대선 후보 TV 토론을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냐? 없어요. 미국도 안 그러고 유럽도 안 그래요. 물론 대선 후보 가운데 어떤 진행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선거방송 토론회에 국문 보내고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편파적이야. 다른 사람 해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앞으로 이게 하나의 사례, 선례로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정 정당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회자나 진행자가 있다. 그러면 계속 이게 선례로 남게 되잖아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그러면 다른 정당에서 만약에 우리는 정상근 안 돼. 우린 김영민 안 돼. 또 다른 정당, 아유, 우리 저 띵구리 안 돼. 이러면 이상한 사람이 이제 사회를 진행하게 된다 그런 얘기잖아. 그렇지.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해당 방송사들이나 언론사들이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난 정치권의 부당한 간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렇지. 아니 그 왜 사회자를 자기들이 결정해? 그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럼 민주당은 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해요 또. 제가 좀 문제의식을 가지는 게 그 부분이에요. 언론사들이 일단 이 문제, 방송사와 언론사들이 이 문제를 스리슬쩍 그냥 넘어가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왜 민주당하고 정의당이라든가 다른 정당은 이거 가만히 있냐고. 아니요, 이건 민주당만의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 저는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공문 보내고 특정 사회자 편파적이라서 안 된다라고 지적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간섭이라고 그럼. 생각을 하거든요. 왜 다른 정당 가만히 있는가 모르겠어. 이거 아마 이렇게 문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 보도 자체가 잘 안 돼. 이게 또 정준희 교수한테 중대한 어떤 결례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되면 낙인 효과가 있어. 맞아요. 네. 그저 좌파 진행자라고. 진짜 그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거. 그 저기 정관용령도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정관용령도 지난 정부 때 이명박 정권 때 KBS에서 잘린 거 아니에요? 아니 그 형은 내가 봐도 정말 너무 심할 정도로 자아로쟨 듯한 중립이었습니다. 네. 그 얘기를 이제 PD한테 들은 건데 PD가 정관용 진행자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아로쟨 듯한 중립. 실제로 그랬어요. 네. 아마 분수까지 초까지 정확하게 재고 그 발언 기회를 제공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상대방에게 골탕 먹이거나 혹은 뭐 함정을 판 그런 질문하지 않고 네네. 공정하게 이쪽이 유리한 발언을 할 타이밍을 주고 또 저쪽이 유리한 발언을 할 타이밍을 주고 또 이쪽이 좀 불리해야 할 타이밍에 발언을 하고 또 저쪽이 또 불리해야 할 타이밍에 그런 발언을 하고 이렇게 아주 공정하고 균형 있게 진행을 했거든. 거의 교과서예요, 그 형님은. 그런데 잘렸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잘린 것 같아, 느낌에.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놈의 정권은 자기 편이 아니면 다 좌파로 적군으로 여겨요. 그게 문제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이명박 때는 자기한테 반대되는 놈들은 다 잘라. 네. 근데 박근혜 때는 무슨 차이가 있냐? 자기한테 찬성하지 않으면 다 찬. 그렇지. 자기 편만 써.
그 차이가 있는 건데 네. 결국 정준이도 그런 의미에서 배척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정준이를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진행상에는 그런 편파를 드러낸 적이 없어요, 그 형을. 근데 평소에 그 양반이 주장하는 뭐 이런 주장과 논리를 보면은 자기들한테 우호적이지 않지. 게다가 또 TBS라는 방송사 거기에 또 이제 진행을 맡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진행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좌파로 낙인이 찍힌 겁니다. 이런 정말 야만적인 그런 분류, 편가르기, 갈라치기 이게 바로 국민의힘의 이런 사람을 보는 눈이거든요. 이런 놈들이 집권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좀 진짜 뭐라고 그럴까요? 슬픈 것도 아니고 참담하고 씁쓸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이 원일이 대변인입니다. 원일이야 또? 네. SBS 기자 출신이잖아요. 네네. 아이고. 논평을 냈거든요. 네. 정준희 교수를 명시를 하진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정준희 교수를 사실상 비토하면서 뭐라고 이 논평 내용이 있냐면 문제의 인물이 정준희 교수예요. 문제의 인물은 그동안 많은 방송에서 조국 전 장관을 일방적으로 옹호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뭘 옹호했는지 한번 가져와봐. 뭘 옹호했는지 한번 네. 가져와봐. 봐봐. 원일이 가져와봐.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정준희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한 게 아니라 조국 전 장관 언론 보도에 있어서 언론 보도가 얼마나 편파적인지 검찰의 이 원사이드로 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저널리즘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지 원일 대변인이 과연 정준희 교수가 지금까지 출연한 방송이라든가 조국 전 장관과 했던 그런 발언들을 최소한으로 모니터를 했는지도 저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논평에 이런 글을 썼잖아. 아니 본인 프로그램이 굉장히 표현됐다고 지적 많이 받지 않았나요? 맞아요. 근데 네. 한 번도 원일이 씨한테 뭐 하차하거나 막 그런 얘기가 별로 없었잖아요. 없었습니다. 예. 뭐 비판은 있었어도. 그리고 내용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죠. 원일이 대변인은 SBS에서 사실상 그냥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로 직행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지금 정준희 교수를 향해서 무슨 조국 전 장관을 일방적으로 옹호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논평할 그런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원일이가 그것만 논란이 있었습니까? 의병이 나라를 구했느냐 이런 말을 했었어요. 2019년에. 그래요. 그 아마 저기 당시에 일본 소부장 네, 그렇죠. 네. 탐문이 수출 규제. 일어날 무렵 그 무렵 때에 했던 말인데 의병이 나라를 구했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친일 논란을 일으킨 사람이 지금 그래놓고는 그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했지요. 그리고 국민의힘 편에 들어가고 지금 누가 누구에게 저 편파를 운운하고 공정을 운운하고 정의가 없습니다 정말. 국민의힘은 나쁘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여기서 진짜 한마디만 네. 그 저 정운현 그 인간도 말이죠. 김어준 총수한테 편파 방송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마 김어준 씨가 다스베이다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발언을 했던 것 같아. 그러더니 뭐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당신은 이낙연 공보단장을 했잖아. 이낙연 공보단장한 사람이 왜 남의 편파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 그것도 저기 지상파에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유튜브에서 한 말인데. 그리고 그 말이 방송법에 어긋난 게 뭐가 있어요? 이재명을 찍어달라. 그런 말 좀 해야 그게 뭐 방송법 또는 선거법 관련해서 위반한 거지. 그 할만한 사람이 말이야. 아니 자기들이 편파면서 왜 남의 편파를 걱정을 해. 시비를 걸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법에 위반되지 않게 자기의 표현의 자유를 구가한 것을 두고 이걸 갖고 지금 편파적이다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웃기는 사람입니다. 그래놓고 특정 편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빨 노릇하면서 말이죠. 그냥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저는 이 대목에서 MBC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유감입니다. 왜냐? 정준희 교수를 향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편파적이다. 그래서 대선 후보 토론 사회자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사실상 규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MBC가 추천한 정준희 교수가 MBC 100분 토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00분 토론 진행자가 특정 정당이 봤을 때 굉장히 편파적인 사회자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MBC가 이런 지금 본인들이 추천한 어떤 사람이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데도 제대로 지금 대응을 못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100분 토론에 출연하는 국내인 관계자들은 또 뭐야?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식으로 특정 정당이 방송사가 추천한 후보를 편파적이라고 거부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자기네들이 뭐가 되냐고 지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방송사 추천 토론회건 아니면 대선 후보 법정 토론회건 간에 사회자를 누구로 정할 건지는 방송사 간 협의를 통해서 정해야 할 문제지 우리가 이런 사람을 추천했는데 특정 정당이 이 사람 안 돼, 이 사람 안 돼 이렇다고 해서 이 사람 다 빼버리는 이거 선례로 남기는 거 저는 진짜 반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황상무
그 인간도 그렇고. KBS 출신이죠. TV 토론 때 뭘 갖고 또 시비 걸었지? 황상무가? TV 토론할 때요? TV JTBC에서 그렇지. JTBC를 갖고 좌파 방송. 좌파 방송이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야, 그럼 넌 우파 방송인이냐? 박근혜 때 잘 나갔던 황상무. 아니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토론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좌파면 왜 안 돼? 우파면 또 어떻고. 그래도 JTBC를 좌파라고 하다니. 제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김유민님, 언론 혐오 사회 구매를 완료했답니다. 그래요. 큰절하고 와도 됩니까? 김용민 씨도 하나 또 구매했습니다. 네. 예스24에서. 방금 구매했어요. 형은 한 2번 사야 되지 않아요? 난 알라딘에서 살려고.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런 거 그걸로 사야지. 주변인들에게 네. 구매를 해서 선물을 해야죠. 그래. 그러니까 언론 혐오 사회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정상근 기자도 하나 이야기해 주시죠. 네, 민동기 선배 말씀에 좀 연결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 지지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TBS 더룸의 진행자 양지열 변호사 네. 같이 이제 대갈촉 하고 계시죠. 대한뉴스 대가촉. 네네네. 그리고 이제 KBS 아침 시사교양 프로그램 굿모닝 대한민국 등에 출연 중이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가 하차를 했습니다. 언론계에서는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에 좀 저촉이 되는 부분은 있더라고요. 이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그리고 정당의 당원을 선거 기간 중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좀 선거 기간에 이 대중들의 판단에 좀 영향을 미치는 방송 매체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고 이 부분이 또 심의 규정에 명시가 돼 있으니 방송사에서도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겠죠. 뭐 당사자들 역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 선거방송 심의 규정 그 자체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볼 지점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좀 질문과 답을 형식으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면 네. 일단 첫 번째는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지 않은 진행자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공정한가? 네. 편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지상파나 뭐 라디오, 뭐 종합편성 채널, 뭐 각종 유선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시사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어느 프로그램이든 공정성 시비는 언제나 끊이지 않는 측면은 있어요. 특히 이제 공정성 시비가 굉장히 거센 이 종합편성 채널. 이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진행자들은 대체로 해당 방송사의 이제 기자나 아나운서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 방송사의 기자나 아나운서들이기 때문에 누구를 지지하진 않죠. 그럼 이분들이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은 공정합니까? 편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에 따르면 종편 프로그램에서 지난 2월 9일부터 15일까지 종편 4사의 시사대담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김혜경 씨 관련 의혹을 172분간 다뤘는데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17분 이 종편 4사가 토탈에서 이제 17분 다루는데 그쳤어요. 네. 물론 이제 김혜경 씨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터졌을 때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도 뭐 결국 가벼운 의혹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사 프로그램 뿐입니까? 이게 뉴스를 다루는 모든 방송사가 늘 기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늘 정치권의 또 고소고발에 시달리고 있죠. 네. 그렇죠. 이게 뉴스 앵커나 기자들이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니죠. 네. 예.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보면 중립이란 가치가 공정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당수의 이제 방송사 제작진 이제 특히 지상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네. 이 기계적 균형이란 것이 이재명 후보 관련 의혹을 10분 방송하면 윤석열 후보 관련 의혹을 이제 10분 방송하는 좀 그런 식으로 맞추고 있는데 네. 이게 양적 균형을 맞춤으로써 이제 시비를 좀 탈피하고 싶은 뭐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이제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이용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해가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 김건희 씨가 이제 무속 논란에 휩싸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좀 정중동의 행보를 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반이 안 되는 거죠. 이쪽에 의혹이 너무 많은데 네.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의혹이 거의 안 나오다 보니까 방송사들이 양적 균형을 맞추는데 굉장히 좀 고민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양적 균형을 맞추는 게 공정한가? 물론 아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종편이 172분 김혜경 씨하고 이제 김건희 씨는 17분 했다. 그거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인 거는 김건희 씨 관련 의혹도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그렇게 보면은 참 중립이란 가치가 공정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이게 방송사들이 특히 그때 이제 국민의힘이 뭐 YTN이나 MBC를 항의 방문해서
이제 몸싸움까지 그렇죠. 불사하면서 이제 항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시비를 피하려고 뭐 양적 균형이라도 맞추려는 것이 좀 방송사로서는 뭐 나름 고충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의혹이 제기되는 쪽이 일방이라고 해서 다른 후보의 의혹을 부풀리거나 없는 거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이 또 하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시사라는 것을 다룰 때 누구나 납득할 만큼의 공정이라는 게 담보될 수 있는가? 애초에.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정치란 게 이제 인간이 하는 거고 인간은 이제 누구나 각자의 판단과 이제 정치적 입장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정치라는 것이 그 자체가 인간 개개인의 이제 정치적 입장을 누군가가 대변을 하는 행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유권자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를 대변할 때 그 유권자가 이제 정치인을 지지하는 거고 정치인은 그 지지를 대변해서 이제 대의 공간에서 토론하고 입법하고 하는 건데 시사 진행자도 인간이고 그 또한 유권자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려면 굉장히 뉴스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좀 정치적으로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모든 후보에게 동등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좀 합리적이지 못한 생각이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뭐 정치적 입장을 지닐 수 있어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뭐 이런 반박도 있는데 그런 주장이 합리적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명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좀 시사에 해박해야 하고 또 그 개인으로서도 이제 정치적 입장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분명히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정치인에게 동조를 하거나 어떤 정치인에게 반박을 하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오히려 그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좀 더 현실성에 좀 가까운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의 시사 프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을 하는 사람이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느냐라는 비판이 말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미디어 환경도 좀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 시사 프로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일종의 원칙 아닌 원칙이 저는 그냥 정치적인 지향성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기자나 시사 프로를 뭐 패널이 됐든 진행을 하는 사람이 됐든 자신의 정치적 지향성이 없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자체를 뭐 죄악시한다거나 그 자체를 가지는 게 마치 문제인 것처럼 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자. 네. 보수, 우파적인 시각을 가지면 보수 정부 아래에서는 환영받습니다. MC까지 맡아요. 근데 진보 정부 들어서잖아요. 한쪽 패널로서도 우대받습니다. 근데 진보 성향, 이른바 뭐 좌경향을 띠는 그런 패널이 있다고 칩시다. 보수 정부에서는 출연 못해요. 거의 뭐 말문이 막히거나 그런다고요. 근데 민주정부 들어선단 말이죠. 한쪽 패널로서 또 자리를 하게 됩니다. MC를 맡기에는 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너는 진보기 때문에 너는 보수기 때문에 공정하게 50대 50으로 나와야 돼. 이게 아니야.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자면은 예전에 그 90년대 얘기를 제가 종종 드렸는데 SBS 라디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민주당 의원들하고 인터뷰했더니 그 간부가 내려와가지고 막 욕설을 퍼부었다는 거야. 왜 민주당을 출연시키냐고. 그랬던 게 90년대 얘기예요. 80년대도 아니고 90년대 얘기야. 80년대 때는 거의 뭐 간첩 취급받았겠지. 당시에 그 야당 의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시사 프로도 없었고 거의.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글쎄요. 지금 뭐 50대 50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이고 반드시 이쪽 한번 부르면 저쪽도 한번 불러야 되고 저쪽을 부르면 또 이쪽도 한번 불러야 되고 아니 저쪽 그러니까 보수를 한번 부르면 이쪽을 안 불러도 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이런 여전히 기울어진 미디어 지형 속에 우리가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한테 팟캐스트한테 다 내놨지 그리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저쪽도 부르잖아요. 부름에도 불구하고 이거 완전 편파 방송의 그 아이콘이 돼버렸어. 아니 TV조선 이런데 영상으로 나가는 그 방송의 편파성은 왜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요? 우리 사회가 이런 모순된 잣대로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그런 행위들이 이 얘기가 이제 결론인데 아까 동기 선배가 좀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오히려 좀 이렇게 시사 진행자는 누구의 편을 들지 않고 아무도 이제 지지하지 않고 어떤 정치적인 입장도 없어야 공정하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또 시사 진행자에게 강요하는 이런 현실이 오히려 부작용을 만들어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입장이 없고 정파가 없는 걸 공정하다라고 규정을 함으로써 언론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넘어서서 그 일반 국민들이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걸 굉장히 꺼리게 되는 맞아요. 네. 그렇지. 그런 현상이 빚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한 멘트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브라운관이 아니죠. 브라운관 언제적 브라운관이야. 그래서 원래 드시대. 예. 그래요. 저 뭐라고 그러지 요즘에 브라운관 대신에 패널이라 그러나? 패널 화면. 패널. 패널을 지금 채우고 있어요. 아니 사실 이게 또 저것도 있어. 비단 뭐 방송 진행 출연뿐만 아니라 정부의 관료를 채용할 때 발탁할 때도 무슨 대법관 뽑을 때는 이 사람이 우리 법 연구원이 뭐니 이런 거 막 따지잖아요. 맞아요. 보수적 판사들에 대해서는 그 경향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웃기는 거예요. 이중잣대야 이게. 마찬가지로 관료를 채용할 때도 그래요. 뭐 코드 인산이 캠코더라고 하잖아요. 캠프, 코드 그리고 더는 뭐야? 캠코더. 더불어민주당 할 때. 더불어민주당. 네. 그렇지. 하여튼 뭐 캠코더 이렇게 진영 사람들을 갖다 쓴다고 그냥 뭐 무지하게 시비를 거는데 아니 보수 정부는 심지어는 통일은 없다라는 책을 쓴 사람을 통일부 장관에 갖다 앉히는 이런 일들. 순 자기 사람들만 갖다 쓰잖아요. 심지어 최순실 사람까지 검증도 안 되고. 이거는 왜 잣대가 다르냐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어떤 형식적인 균형은 의미가 없다. 형식적인 의미는 균형도 없고 그래서 아예 이렇게 한번 해보자. 편파 방송을 하되 시간 분배를 똑같이. 예컨대 제가 그래서 예전에 SBS 라디오 PD 한 분이 이제 논문을 쓰시는데 제가 아이디어를 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침에 김어준이 진행한다. 그럼 저녁에는 김태현이 진행하는 방송. 저는 그거 되게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저녁에는 보수 패널들이 나오고 오전에는 진보 패널들이 나오는 식으로 해서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딱 맞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낫지. 왜 뭐 그냥 양쪽의 입장차가 드러나는 것만 좋아해. 그럼 듣다가 다 돌려요. 야, 이게 참 재밌는 게 사실 유시민하고 전원책이 정치합시다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전원책 나오는 부분은 이제 족으로 이제 지나가지, 족으로. 근데 그게 이걸로 하면은 화면이 작아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은 유시민 말까지 지나가. 이게 굉장히 불편했는데 요즘엔 또 KBS가 유시민 말만 이렇게 편집해서 내주더라고. 네, 그것만 봅니다. 유튜브에. 그것만 봐요. 예. 전원책 말 들으나마 안 하거든. 하나만 한 얘기고. 시대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방송은 이 사람이 좌냐 우냐. 왜 사상검증을 하죠? 사상검증 아닙니까? 그게 솔직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전 그래서 이제 아침에는 진보 쪽에 김용민이가 진행하고 네. 저녁에는 누구야? 이봉규가 진행하고.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시사 프로 시사를 다루는 사람이 가지는 최소한의 정치 지향성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부인하는 어떤 형태의 법규라든가 제작진의 공정 어떤 그런 강박. 이거는 너무 심각합니다. 법규도 바꿀 때가 됐고. 네. 예. 그리고 제작진의 강박도 제작진 스스로 좀 떨쳐야 할 때가 아닌가. 왜냐? 이건 문제.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이제 김용민 우리 이사장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만천하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진행을 맡고 있어. 김용민 브리핑이라는 방송에서, 지상파에서.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 지지하는 패널, 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패널. 근데 이제 진행을 맡고 있어. 근데 뭐 건건마다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잠깐. 그래가지고 맡고 저쪽으로 막. 진행을 막 너무 편파적으로 해.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되죠. 그렇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대놓고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아무래도 지상파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조심하죠. 기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물론 이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진행을 맡길 수 있냐라는 비판도 저는 합리적인 비판이라고 보는데 이제는 그런 틀에서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전향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뭐 누가 누구 편이다 좀 이런 수준은 벗어나야죠. 넘어서 네. 지금 내용이 문제면 내용에 가지고 좀 비평을 하고 그렇죠. 좀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제작진이 또 반영하고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생산적으로 좀 나가야지. 네. 뭐 누구의 너 누구 지지해? 너 누구 편이야? 안 돼! 이건 초딩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자신만의 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려도 없이 그냥 쟤는 이제 누구를 지지했으니까 누구 편을 들 거니까 그 방송을 공개하지 않아라고 규정을 내린다면 이게 방송 진행자를 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전 국민이 전부 다 그런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편파적이고 이제 불합리하고 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정치 혐오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또 이제 그 정치가 생산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방식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렇게 자꾸 사상 검증을 맥없이 허용하면은 당신들도 이제 사상 검증을 당해요. 너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사상 검증을 당해요. 우리가 그 야만을 이제 떨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바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주 쓰는 예화인데 과연 우리 방송이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있었다면 과연 동학군 반 그리고 관군 반 초대해가지고 토론을 할까? 네, 그랬을 것 같아. 아니지 형님. 동학군을 왜 부릅니까? 반란군이라고 정권이 그렇게 조정이 그렇게 결정을 하면은 아, 만약에 그때 정권이 음. 구구 보수 정권이다. 아니 그러면 동학 농민군이 n분의 1로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혁명이지 그렇지. 당시만 해도. 네. 동학은 좀 너무 오래된 얘기고 5.18 광주 민중항쟁 당시로 가보죠. 시민군 서울 말고 광주 MBC에서 시민군이 하나로 나오고 또 저쪽 편 나오고. 계엄군이 또 한 패널로 나오고 토론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그럼 불가능하죠. 광주 MBC도 불가능해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음. 자 그럼 흔히 말해서 민주정부로 바뀌었어. 그 민주정부로 바뀌었는데 5.18 광주 시민 한 사람하고 5.18을 폭도 북한의 어떤 주장하는 그런 사람 패널을 동등하게 해서 두 사람 토론시킬 것 같아. 네. 아니 뭐 그렇게 토론시키면 깨지겠지 저쪽이 계엄군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게 폭도라고 하는 인간들이. 흔히 말하는 민주정부가 들어섰으면 그 기계적 균형성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라는 거지. 그게 말이 안 되는 구도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구도라고 해야 되는데 방송사 제작진이나 그래서 이런 쪽에서 한 프로그램 안에서 다 녹일 생각하지 말고 결론은 각자 양심대로 저널리스트들이 제작하게 하되 이런 방향이 나왔으면 다른 프로그램, 다른 시간대 또 다른 지향의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균형을 잡는 게 좋겠다. 한 프로그램 안에 다 때려 넣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습니까? 네. 아주 결론을 잘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된다면 아마 언론 혐오 사회는 많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결론이 하는 기가 생각이 막힙니다. 듭니다. 네, 기가 막힌 결론입니다. 잠시 후 안양스마트 오픈 기념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젤의 웰빙 쿠커 찜기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겁니다. 이게 냄비같이 생겼는데 얘네 찜기가 있어요. 찜기가. 자, 수육 좋아하시는 분들, 찜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 고구마, 양배추, 브로콜리 등의 채소를 삶아서 먹기 좋아하는 분들은 이 제품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써보신 분들의 만족도가 무려 99%입니다. 확실하게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고기나 생선을 쪘을 때 일단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기름기도 쫙 빠져가지고 정말 담백한데요. 식감은 쫀득합니다. 채소를 삶았을 때도 채소의 결과, 식감이 뭉개지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웰빙 쿠커가 고온 건조의 증기 방식으로 새로운 요리법을 발명해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간도 절약됩니다. 보쌈 좋아하시는 분들 집에서 고기 한 근 수육으로 준비하려면 보통 1시간은 걸리는데요. 고기를 삶을 커다란 찜통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네. 웰빙 쿠커는 돼지고기 한 근 20분이면 충분합니다. 90에서 95도의 수증기로 익히는 일반 냄비와 달리 웰빙 쿠커는 100도 이상의 매우 강력한 고온 건조 증기로 음식을 단숨에 쪄내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인덕션에서도 가능합니다. 인덕션에서 안 되는 냄비들도 있더만요. 있습니다. 예. 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민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의 리얼 구매 후기 그리고 다양한 레시피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쉬젤 웰빙 쿠커 찜기 1인용에서 2인용은 64,000원, 쉬젤 웰빙 쿠커 찜기 3인용에서 4인용은 79,000원, 쉬젤 웰빙 쿠커 찜기 5인용에서 6인용은 99,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웰빙 쿠커를 만드신 분이 바로 박창선 사장님이신데 40년 냄비 장인입니다. 뛰어난 품질로 세계 각국에 수출하던 중에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서 판로가 막혀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인데 아이고, 그러셨군요. 자, 평화를 위한 선택으로도 좋습니다. 쉬젤 웰빙 쿠커 찜기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바랍니다. 야, 이 돼지고기 한 근에 20분이면 진짜 엄청나네요. 엄청난 거예요. 그렇지. 여기 보면 이제 수육이 모자라서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지. 예. 20분이면 만들어지니까 수육에 어울리는 술은 뭡니까? 소주죠. 네. 소주. 아, 그래요. 네. 수육은 역시 소주입니다. 소주입니다. 예.